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예쁜 아이를 임신한 30살 여성입니다. 아이를 가진 걸 알고 나서는 마냥 행복했는데 출산일이 다가오니 심란한 일이 생겼지 뭐예요. 저는 결혼하면서 아기 낳을 계획은 딱히 없었어요. 아기 낳는 게 무섭기도 했고 잘 키울 자신이 없기도 했고요. 그냥 가치관 잘 맞는 남편 만나 둘이서 알콩달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제 말을 다 옳다고 해주며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임신에 대한 부담감 없이 남편을 택했던 거고요. 그런데 점점 시댁에서 부담을 주기 시작했어요. 애 안 낳을 거면 왜 결혼을 했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애를 낳아야지. 나중에 애 없으면 고생한다, 외롭다 등등 주기적으로 저희에게 임신을 하라고 설교를 늘어놓으셨죠. 결국 남편도 시부모님 이야기에 마음이 변했는지 자꾸 저한테 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넣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됐다고는 하시지만 손주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과 난임 치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던 피임도 끊고 2세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연적으로 임신이 된 거 있죠. 병원에서도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자연 임신이 되고 나니까 정말 하늘이 주신 축복 같고 선물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꼭 건강하게 낳아서 소중히 길러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몸이 약하니까 출산을 하게 된다면 제왕절개를 하고 싶었어요.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기도 하고 원래는 임신도 잘 안 될 거라는 의사 이야기를 듣고 이번 생에 이세는 없겠구나 하고 임신을 단념했을 정도로 제가 몸이 좋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배는 점점 물러오고 이제 슬슬 출산할 병원과 조리원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출산 비용을 계산하고 있는데 옆에서 남편이 뭐라고 하더군요. 애 낳는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드냐고요. 수술 비용에 입원실까지 합치니 대략 200만 원 안팎으로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왕절개하면 자연분만보다 더 비싸다. 원에서 제왕절개를 하면 의료보험도 적용이 안 되고 그리고 제가 다니는 산부인과는 1인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보통 종합병원에 입원하는 것보다 많이 나오죠. 제 말이 법이라고 해주던 남편 표정이 뭔가 쎄한 거예요. 왜 제왕절개를 하냐고. 그건 피치 못할 상황일 때나 하는 거지. 보통 다 자연분만을 하는데 너는 왜 돈도 많이 드는 제왕절개를 한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몸도 안 좋고 체력도 없는데 자연분만을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그래? 이러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제 말뜻을 알아들은 줄 알았었죠. 며칠간 출산에 대해서 별말 없었기에 저도 더 이상 얘기 안 했고 친정 엄마랑 같이 조리원 알아보고 있었네요. 그런데 얼마 전 시어머니 생신이어서 시댁에 다녀왔어요. 거기서 남편이 홀라당 이르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시부모님이 워낙 옛날 분들의 고지식한 분들이고 그래서인지 제왕절개 이야기 듣자마자 노발대발 하셨어요. 남들 다 자연분만으로 애들 잘만 낳던데 저더러 뭐가 모자라서 제왕절개를 하냐고. 자기들 젊을 때는 애엄마들 양수 터져도 자연분만 잘만 했다고요. 그래서 요즘엔 안 그래요 어머니 했더니 요즘이나 옛날이나 뭐가 다르다고. 오히려 의학도 더 발달했는데 뭐가 무서워서 자연분만 안 하고 제왕절개 따위를 하려고 하냐고. 요즘 여자애들은 겁도 참 많고 쥐새끼 생각은 안 한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고 서운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니까 시어머니는 제가 반성하는 줄 알았는지 더 뭐라고 하셨어요. 제왕절개로 태어난 애들은 배 갈라서 의사가 꺼내준 거라 몸도 약하고 뭐 하나 모자라다고.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애들이 건강하고 씩씩하다면서. 그리고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애들이 머리도 좋다고. 어디서 근거도 없는 이야기만 떠벌리시는데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 생신날이라서 분위기 더 망치지 않으려고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어차피 제가 수술하는 거고 저희 돈으로 병원비 내는 건데 시어머니가 아무리 반대해봤자 어쩔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제가 다니는 산부인과에 수술이랑 1인실 등등 다 예약을 했어요. 선금 100만 원도 미리 입금했고요. 남편한테도 당신이 나 대신 애 낳아줄 거 아니면 이야기는 그만하자고 했고요. 저희 친정한테는 그냥 시부모님이 옛날 분이라서 제왕절개에 대해 선입견이 있는 것 같다고만 가볍게 이야기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출산 한 달 정도 남았어요.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제가 다니는 산부인과 원무과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뭐지? 예약 확인 전화인가? 하고 받았는데 저한테 예약 취소된 걸 알리는 전화였어요. 화가 나서 애가 지금 다음 달에 나오게
생겼는데 무슨 갑자기 취소냐고 말이 되냐고 했더니 병원 측에서도 혹시나 해서 연락을 드린 거라고 제 보호자라는 사람이 자꾸 잡아둔 수술 일정이랑 1인실을 취소해달라고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불받는 계좌도 제 이름이 아닌 계좌여서 뭐지 싶어서 저한테 연락을 준 거였네요. 알고 보니 수술비 선 입금한 거 환불해달라고 한 제 보호자라는 인간이 제 남편이랑 시어머니였네요. 다행히 병원비 환불을 해주지 않아서 예약은 살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저랑 같이 있던 친정에서 난리가 나신 거예요. 남편이란 놈이랑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 몰래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요. 왜 그러는 거냐고 물으셔서 그간 있었던 트러블을 부모님께 이야기했죠. 사실은 제왕절개하는 게 맘에 안 드신다고 했다고. 특히 시어머니가 너무 크게 반대를 하셨는데 이런 짓까지 하실 줄은 몰랐다고요. 당장 친정에서 저희 집 쫓아오셨네요. 마침 집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같이 있더군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신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 앞에 있는데도 남편을 때리셨어요. 아기는 내 딸이 낳는데 네가 뭔데 그걸 취소를 하냐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뭘 모르는 소리를 한다면서 자기가 그랬다고 자기 아들을 왜 때리냐고 다 손주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 뻔뻔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친정엄마가 더 열받아서 뭔 손주를 위해서 그런 거냐고 그런 사람이 왜 병원 예약을 취소하고 난리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 저더러 애가 나약해서 미리 다 예약해뒀는데 취소하면 얘도 어쩔 수 없이 양수 터지면 자연분만하게 될 거 아니냐고 예약해둔 병원이 없어야 자연분만을 하지 이러는데 진짜 세상에서 그렇게 열이 받았던 건 처음이었네요. 저희 엄마 열받아서 차마 시어머니는 못 때리고 남편 뺨을 때리셨어요. 노인네 칠 수 없으니까 네가 네 엄마 대신 맞으라고요. 그러니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왜 때리냐고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고 소리 지르고 집안이 완전 풍비박산이 났죠. 저희 엄마 시어머니한테 삿대질까지 하시면서 니들은 손주 새끼 모질이로 태어날까봐 걱정한다고 하지만 나는 내 딸이 더 걱정된다. 그깟 제왕절개랑 자연분만 애한테는 별반 차이도 없는데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개똥 철학 들이밀면서 남의 집 귀한 딸 애 낳다가 죽일 일 있냐고. 정말 저 태어나서 엄마 그렇게 화내시는 것도 처음 봤네요. 거기다가 저희 엄마 멈추지 않으시고 자연분만하면 애가 건강하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내가 첫째 자연분만하다 잘못해서 지금 애가 이리 골골대고 둘째는 무서워서 제왕절개했는데 지금 체육선생이라고 저랑 제 남동생 이야기를 하셨네요. 저희 엄마 열받아서 저 끌고 나오면서 한 번만 더 허튼 수작 부리면 내 딸이고 손주고 아무도 못 볼 줄 알으라고 엄포를 놓고 나왔어요. 저는 친정에서 엄마랑 안정 취하고 있고요. 엄마가 시댁이 예약해준 조리원이 있는데도 더 좋은 데로 예약해주셨어요. 시댁에서 예약한 조리원은 취소하고 제가 돈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돈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시댁에서 해준 조리원이 너무 후져서 돈 보태서 다른 데 보낼 거라고 했네요. 그쪽들도 얘가 예약해둔 산부인과 취소하고 딴짓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요. 뭔가 저희한테 결정권이 넘어온 것 같아져서인지 이젠 막말 안 하더라고요. 제가 나오면서 이혼 변호사 명함을 바닥에 흘려놓고 왔는데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그걸 봤나 보죠. 저 진짜 이혼할 마음도 있고 애 낳고 혼자 미혼모로 살 생각도 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원하면 이혼하라고 애기 다 봐주고 지원도 다 해주신다고 했어요. 원래는 애 절대 안 봐주신다고 하던 친정 엄마인데 제가 시댁에서 지독한 꼴 당하는 걸 직접 보시니까 마음이 안쓰러우셨나봐요. 아기도 직접 봐주신다고 하고 하루 종일 저까지 케어해주고 계시거든요. 아무튼 출산 예정일이 다가와서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저한테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하면 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애기 아빠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계속 전화해서 네가 그렇게 나오면 애가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이런 식의 폭언을 계속하시고 남편은 자꾸 지네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말씀드리라고. 정말 제가 알던 남편이 맞는지 제 말이면 죽는 신용도 하던 사람인데 결혼하고 지네 엄마 말만 듣고 있네요. 결혼하면 갑자기 효자가 된다더니 사기당한 기분이에요. 아마 제 마음은 80% 이상 기운 것 같은데요. 출산하자마자 남편한테 이혼 서류 던져줘야겠다는 생각이 많네요. 시어머니 뜻대로 자연분만 하기는 죽어도 싫고 제왕절개 하고 나서 애기 안고 시댁 가면 얼마나 저를 괴롭히고 나쁜 말로 뭐라고 할지 상상이 돼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어요. 저 어떻게 해야 저와 아기가 행복해지는 길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편하고 알콩달콩하게 지내는 여자예요. 지금은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 조만간 아이가 곧 출산을 할 거라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에는 말을 말아야죠. 제가 왜 라고 했냐면 저에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힘든 일은 이건 처음부터 설명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우선 남편하고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저와 남편은 대학교 때 만났어요. 그때 저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남편을 제 부모님한테 인사를 하거나 만나게 한 적이 없었어요. 부모님은 저기 시골에 계셨거든요. 그나마 동생과는 인사는 나누었어요. 동생도 대학교를 다녔는데 저랑 같이 자취를 했거든요. 근데 동생은 제가 남친 생기고 하면 은근 모르게 질투가 있었어요. 언제는 남편이랑 제 자취방에서 동생이랑 같이 술을 마시는데 동생이 은근슬쩍 손잡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쩔 때는 취한다면서 남편 입에 키스를 하려고 해서 제가 밀쳐내서 미쳤냐고 말하며 싸운 적도 있었어요. 평소에 서로 장난을 치고 그래서 그러려니 해도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도 동생이 저러는 거 보면 참 그러네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동생한테 뭐라 하기가 그런 게 과거의 일을 말하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동생하고 저는 공교롭게도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생긴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저한테 남친이 생겼어요. 물론 지금 남편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남친이랑 같이 학교 다니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 남친이 알고 보니 동생이 썸을 타며 좋아했던 남자였어요. 당연히 동생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고 집에서 저보고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채가냐며 뭐라 하고 그랬어요. 그 뒤로 제가 없을 때 몰래 남친한테 와서 자기랑 만나면 안 되냐고 그러고 이리저리 유혹을 하다가 결국에는 남친이 동생 때문에 자기가 곤란하다며 저와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 일 이후로 한동안 동생과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어요. 진짜 그 남친이 뭐라고 아무리 그래도 솔직히 그렇게 크게 문제가 일어날 일이던가요? 썸남이라고 해도 막 싸우고 그래야 하는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동생하고 한바탕 하고 난 뒤에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서로 다른 대학교에 다녀서 한동안 보지도 않았어요. 아니 못 봤다고 해야 할까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날에 같이 내려가는 거 말고는 본 적이 없었어요. 서로 바쁘게 보냈으니까요. 과제니 친구 모임이니 대학에 들어가면 그런 게 많아지잖아요. 학과 활동들도 하고 그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었는데 볼 수가 있었나요? 남친 일은 나중에 사과를 했지만 그 뒤로 바빠서 만나지를 못하다가 남편을 만나기 전에 동생이 자기랑 같이 자취하자고 해서 같이 자취방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 동생이 같이 다녔는데 저하고 남편이 같이 데이트를 하면 동생이 자꾸 연락을 하더라고요. 같이 술 마시는 거 어떠냐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저희 둘한테 하는 것 같았는데 점점 노골적으로 단둘이 하자는 말이 많아서 제가 동생을 따로 불러서 왜 이러냐고 하니까 동생이 그냥저냥 그런 거라고 말하는데 그때 남친 일 때문에 그런가 하고 두 번 다시 이러면 사람 취급 안 해준다며 경고를 했어요. 동생은 처음에는 그냥 남편하고 친하니까 그런 거라고 했다가 저의 경고에 알겠다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다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동안은 조용했어요. 상견례 때에도 동생은 그냥 조용히 수다 떨다가 먹고 그랬거든요. 결혼식 때도 별다른 사고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다행이겠거니 하며 남편하고 지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동생이 다급하게 전화를 하더니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 믿었는데 사진을 보여주니까 누가 봐도 남편인데 왜 모르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날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이 올 때까지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남편이 들어오자 버럭 소리를 지르며 사진을 보여주면서 왜 바람 피냐고 떠들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 사진은 조작이라고 말하면서 사진을 찍었던 당시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며 말했고 저는 그걸 어찌 믿냐고 해서 자기 동료한테 물어보라며 남편이 전화하라 해서 물었더니 아니라고 해서 넘어갔지만 이후로 동생이 계속해서 사진을 보내 남편이 계속 바람을 핀 거라고 말했어요. 물론 제가 남편 동료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왜 남편 동료 말을 믿냐며 자꾸 뭐라 했고 이것 때문에 남편하고 차츰 다투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아침에 서로 안 볼 지경에 이르렀고 이 때문에 시부모님과 부모님이 어찌 그러느냐며 저희 부부한테 뭐라 하기도 했었어요. 결국은 제가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따로 살기로 했고 부모님은 마음고생이 심하다며 절 위로해 주었고 동생은 남편이 너무 이상하다며 그동안 수고했다며 말을 했어요. 그렇게 따로 살면서 점점 서로에 대한 정을 잃게 되었고 나중에는 거의 모르는 사람처럼 되었어요.
결국은 남편과 저는 이혼을 하자고 결정을 했고 합의 이혼을 하러 법정에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것을 듣게 되었어요. 동생이 누군가랑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진짜 언니는 너무 순진해서 정말 좋아. 그 사진들 내가 포토샵 일러스트 그런 걸로 해서 주작한 건데 그걸 속아. 정말 난 대단한 것 같아. 하긴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잘 먹고 사는 거지. 이제 남편이라는 사람하고 헤어지면 내가 어떻게든 그 사람하고 잘 지낼 거야. 그러면 언니는 화가 나서 꼬시겠지? 라고 말하면서 쳐다본 저를 보자마자 당황해서 언니 이건 장난이야 라고 말하는데 장난으로 생각을 하겠나요? 전 바로 따져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머리끄덩이를 잡았고 남편과 부모님, 시부모님이 이게 무슨 짓이냐며 말리느라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그동안 동생이 했던 말을 그대로 말해주었고 남편과 시부모님은 아연실색을 했고 부모님은 어찌 언니를 모함하느냐며 동생을 등짝 스매싱을 날렸어요. 진짜 동생의 그 말 아니었으면 하마터면 이혼을 할 뻔했어요. 그 뒤로 저와 남편은 동생 때문에 생긴 오해로 서로 상처를 준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다시 합쳐졌고 동생은 그 뒤로 가족하고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런 동생 소식에 그동안 당했던 걸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며 그것보다 더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긴 남의 얼굴을 도용해서 사진 조작을 했으니 솔직히 말해서 저보다 남편이 더 화가 날 만했었어요. 그렇게 영원히 안 볼 줄 알았어요. 어느 누가 그렇게 사람을 이간질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설령 동생이라고 해도요. 근데 동생이 다시 오더라고요. 동생은 부모님 집에 가서 돈 빌려달라고 했다가 쫓겨나서 그나마 믿을 수 있는 혈육인 저한테 왔다고 하는데 솔직히 도와주고 싶겠나요? 저는 거기서 그냥 꺼지라 말했고 동생이 사정사정하니까 늦잠을 자고 있던 남편이 일어나서 뺨을 때리며 쫓아냈어요. 그렇게 토요일 아침부터 난동을 피웠던 동생을 남편에 의해 밖으로 내쳐졌고 동생은 한 번 더 빌더라고요. 자기는 그동안 그 일 때문에 회사에서 잘리고 한동안 친구들한테 으딱하면서 지내다가 결국 모조리 다 쫓겨나고 그랬다며 어디 공장에서 일하는데 거기서 스트레스 푼다고 주식하고 노름하다가 그만 빚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곧 공장이 어디 동남아로 이전 간다며 직장이 잃게 생겨서 빚을 못 갚을 지경이 되었다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마음이 걸렸지만 그동안 동생이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너무 괘씸해서 당장 나가라고 했고 그렇게 소란을 피우니 동네 사람들이 동생을 보고 한심한 놈이라고 말하며 망신을 주었어요. 동생은 엉엉 울며 도망을 쳤고 저 멀리 아주 가버렸어요. 저와 남편은 어디서 저런 게 있냐며 혀를 끌끌 차며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뒤로 동생을 다시 볼 일이 없게 되었어요. 뭐 여자들이 서로 질투해서 남의 남친을 뺏고 그런 게 있지만 그게 제 동생이라는 걸 몰랐고 그 이후로 친척이라도 여자면 못 믿는 상태가 되었어요. 비록 동생하고 헤어진 건 솔직히 말해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고 어떻게든 다시 만날까 하고 생각을 했지만 워낙 그동안 했던 행동들이 너무 괘씸하고 최근에 동생하고 만나는 지인들이 다 떠나서 그 뒤 동생하고 연락할 방법이 없어지면서 차츰 잊혀지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동생이 없는 셈 치고 살고 계시고 저라도 어떻게든 잘 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참 동생도 참 아주 사람이 나쁜 건 아닌데 고등학교 때부터였는지 제가 모르고 동생 썸남을 사귀면서부터 그렇게 삐뚤어진 운명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네요. 어쨌든 이렇게 나름 참 교육을 하고 저와 남편이 이혼할 뻔한 일을 막아서 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사람의 질투가 너무 무섭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지네요. 여러분들도 질투를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이 사연을 이만 마칠게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갓 30이 된 아직은 철부지, 몸만 어른인 여자입니다. 집에 넉넉지 못해 대학교 등록금을 제가 다 벌면서 다녀 휴학도 많이 하고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물론 연애할 틈도 없었죠. 다른 사람들은 바쁘면서도 연애를 하던데 저는 그 연애할 힘마저 제 등록금과 집안 생활비에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후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여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게 요즘 아주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거나하게 먹으며 휴일을 즐기고 있는데 옆 테이블의 남자들이 합석 제의를 했고 술도 오르고 재미있게 놀고 싶은 마음에 승낙했습니다. 돈과 회사에 치여 일만 하는 일과가 지겨워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트블럭에 날카롭게 생긴 분에게 자꾸 눈길이 가더군요. 제가 자리를 피해 나와 술집 앞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옆에 서서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말없이 담배만 태우다 들어가려던 차이나 그분이 가방만 챙겨서 다시 나와요 하는 겁니다. 제가 당황해서 반문하자 둘이서 다른 곳에 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던 사람인지라 가방만 슬쩍 가지고 나왔습니다. 조용한 술집에 자리를 잡은 우리는 서로 통성명도 하고 취미, 취향 등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차가운 인상과는 달리 유머러스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 매력에 또 한 번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간간히 연락하고 만나다 보니 어느새 제 남자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맞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연애를 하면서도 별다른 트러블이 없었습니다. 남자라면 놓치기 쉬운 디테일까지 모두 챙겼습니다. 저조차도 구별 못했던 한 톤 올린 염색도 그 사람은 단번에 알아맞혔습니다. 제가 아이라인을 무슨 색으로 그렸는지도 알 정도로 저에 대해 관찰력도 깊고 센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귄 지 반년이 되어가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지인들을 한 번도 소개시켜준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내가 어딘가 모자라나 싶어 대놓고 물어보기도 하고 진지한 대화를 해보기도 했지만 그 사람은 어쩐지 대답을 피하고 자꾸만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휴대폰도 항상 주머니에 넣어두었고 지갑도 가지고 다니지 않아 늘 휴대폰으로 카드 결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분명 제게 숨기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가 있는데 나를 만나는 거라면 지금 얘기해줘. 저는 밥을 먹다 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냐며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꽁꽁 숨기냐고 묻자 또 대답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속이 터져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건 둘째치고 왜 스킨십을 잘 하지 않느냐고도 물었습니다. 지인에게도 소개시켜주지 않고 나와 잠자리도 하지 않으면 도대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에게 좀 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달라는 말을 한 지 여러 날 연락이 오지 않아 답답해 먼저 해볼까 하다가 지는 기분이 들어 꾹 참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 숨기는 게 뭔지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말 못할 지병이라도 있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도 저번 술자리에서 만난 남자와 연락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친구가 할 말이 있다며 만나자고 해서 바로 나갔습니다. 술자리에서 만났던 남자와 친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앉자마자 무슨 일인지 묻자 남자는 잘 만나고 있어요? 하고 물었다. 저는 습관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췄습니다. 남자는 지금 연락 안 되죠? 하기에 눈이 번쩍 뜨여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습니다. 남자 또한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걔 여자예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반년간 만나온 사람이 여자였다니, 남자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여자라니. 제가 억지로 웃으며 지금 장난할 기분 아니라고 말했더니 진짜라고 굳게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제야 모든 것이 맞춰졌습니다. 나를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주지 않은 것도 잠자리를 가지지 않는 것도 모두 다 그가 여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저한테 말씀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묻자 남자는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너무 많이 좋아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벽이 너무나 두껍고 커서 감당하기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자신이 여자인 것을 밝혀야 한다는 게 괴로워서 술만 퍼먹고 있다네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자와 연애하고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얼른 꾸리고 싶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제 남자친구는
그것을 이루어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남자친구도 아니죠.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는 그 사람과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함께 헤쳐나가야 하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후 저도 그 사람처럼 술만 마시게 되었습니다. 가볍게 만나던 사이가 아닌 이제는 진지한 사이가 된 단계인데 그 사람이 여자라니,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을 감추고 숨기고 피했다니, 이런 이야기를 친구 입에서 듣는 것도 너무 상처였고 지난 반년의 시간이 다 장난 같고 게임 같아 허탈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다 못해 제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는 바로 받더군요. 나 다 알아. 그러니까 만나.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약속 시간과 장소를 일방적으로 말한 후 끊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가 반드시 나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했습니다. 역시 그가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저를 기다리게 한 적이 없습니다. 매너의 클래식을 보여주었고 남들은 상상도 못할 디테일을 챙겼습니다. 저는 그런 그 사람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자신도 여자라서 가슴 떨리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생각에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그 사람이 앉아있는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화려한 얼굴과 더 왜소해진 것 같은 몸, 보자마자 가슴이 쓰려 안아줄 뻔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한테 말할 생각은 있었어? 그러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물어도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랑 계속 만날 생각은 있어? 그러자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면서 응, 육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깊은 한숨을 쉬자 그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말 못한 거 미안해. 나도 여러 번 기회를 엿봤는데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사실을 말하면 내가 날 떠날까봐 무서웠어. 나도 너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자랑하고 싶었고 너랑 살 부딪히면서 더 깊은 관계가 되고 싶기도 했어.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내가 괴로운 것보다 네가 서운해하는 게 더 마음 아팠어. 너 힘들면 아무것도 안 할게. 그냥 갈게. 근데 나 너 정말 사랑해. 너 안 놓치고 싶어. 이거 내 욕심인 거 아는데 그래도 그가 울며 말했습니다. 나도 여전히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아니 모르겠어요. 내 감정에 확신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앞으로 겪을 불편함, 시련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지 제 자신이 못 믿어왔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이 사람도 힘들어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고 조용히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 여자로 안 살 거야. 지금도 계속 수술하고 있어. 그래도 안 될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 사람이 좋은데 그도 나를 좋아하는데 도대체 저는 무엇 때문에 망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모두를 속인 채 저희 둘만 행복하면 되는 건가요? 부모님께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평생을 호르몬과 수술로 얼룩질 이 사람을 제가 과연 다 껴안을 수 있을까요? 놓아버리기엔 제가 너무 사랑합니다. 맞아요. 이미 결론은 나왔습니다. 제가 포용하고 그를 안아줘야겠죠. 하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오래도록 흘러야 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가 여자라는 사실보다 그 사실을 제게 오랜 기간 동안 숨겨왔고 또 그 엄청난 일을 자신의 친구 입에서 듣게 한 것이 더 화가 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저에게 일어난 걸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살아와 이제 겨우 자리를 잡고 기지개를 켜려는데 태풍이 부는 것만 같네요. 제 인생은 흔히들 말하는 바람 잘 날 없는 인생입니다. 연애마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제 눈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저 사람을 제가 힘들게 한다면 저 역시 그에게 모진 바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동안 저와 만나며 얼마나 큰 죄책감을 가졌을까 생각해보니 그것도 가슴 아팠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시간이 필요한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저 이 상황을 정리하고 제 자신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연애는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연애마저 제 삶처럼 힘들게 한다면 아마 저는 과로사일 것 같아요. 생각할 시간 동안 많은 것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사람과 함께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이 사람이 남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지, 제가 과연 이 사람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생각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일 것 같네요. 그런데 저는 왜 자꾸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거죠?
저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철없던 시절부터 부모님의 장례식까지 모두 함께한 중마고우였습니다. 우리의 우정은 영원할 것이라며 술잔만 부딪히며 외쳐댔던 우리는 결혼식도 비슷한 날짜에 했습니다. 각자의 직장 때문에 처음으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근교 외곽에 작은 2층 집을 지은 친구는 집들이 겸 저희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워낙 친한 친구이다 보니 와이프도 재수씨와 거리낌 없이 잘 지냈습니다. 집들이에서 조그마한 마당에 의자를 펼쳐놓고 한참 재밌게 웃고 떠들고 있는데 와이프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 친구도 부엌에서 가위를 가지고 오겠다며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와 재수씨만 남아 서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빠는 아이 생각 없어요? 조금 더 자리 잡으면 그때 계획해보려고 하고 있어. 임신하면 힘들다던데. 재수씨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무래도 와이프가 고생이지. 제가 덧붙이자 재수씨는 오빠도 힘들잖아요 라며 알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저 또한 아이 생각이 없는지 묻자 재수씨는 아이라면 딱 질색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삶에 낙이 없다고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대충 공감해 주려는데 와이프가 나왔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흘러 넘어갔습니다. 재수씨는 와이프보다 6살이나 어렸습니다. 와이프와 저는 동갑이었고 그래서 제가 늘 친구 보고 능력이 좋다고 말하고는 했습니다. 와이프는 아무래도 그게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의 시간 끝에 친구가 가위를 들고 나왔습니다. 가위를 만들어서 가져왔냐는 제 말에 어색한 미소를 짓더니 술을 한 잔 마실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렇게 웃고 떠들며 시간이 흘러 자정이 넘어가자 피곤한 기분이 들어 이제 그만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마당에서 모든 것을 정리한 후 친구가 마련해준 2층의 방으로 들어왔고 저와 와이프 모두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뻗어버렸습니다. 새벽에 잠깐 눈을 떴는데 와이프가 없어 뒤척대다가 화장실로 갔더니 화장실에도 없었습니다. 이 새벽에 어딜 갔나 싶어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와이프가 친구와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술이 취한 것 같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뻗어버린 와이프가 친구와 술을 먹고 있다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가만히 서서 둘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집 위치를 진짜 잘 잡았어요. 그렇죠? 네, 재수씨도 이런데 좋아하지 않으세요? 들어보니 둘이 취향도 잘 맞고 이야기도 잘 통하는 듯 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그들에게 다가갔더니 자연스럽게 앉으라며 자리를 놓아주었습니다. 와이프더러 술은 더 이상 못 먹겠다더니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1시간 정도 자니 술이 깨서 밑으로 내려와 이렇게 술을 또 먹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셋이서 늦은 것을 넘어서 이른 시간까지 술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권고사직을 당하고 와이프는 승진을 하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친구네 집 근처에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살림하고 와이프는 옆집에 있는 친구와 카풀을 하게 됐습니다. 운전을 하다 한번 사고가 난 이후로 운전을 잘 하지 못하는 와이프에게는 아주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출근할 때마다 재수씨와 저는 집 앞에 서서 배웅하고 와이프와 친구는 같은 차를 타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와이프가 일하러 간 사이 집안일을 끝내놓고 맥주 한 캔을 마시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수씨였습니다. 심심한 주부들끼리 친하게 지내자며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혼자 끼니를 때우는 것이 지겹고 기분 나빴던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호텔 주방장으로 일했던 저는 재수씨에게 점심을 차려주었고 재수씨는 이보다 더 기분 좋을 리액션은 없을 정도로 맛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와이프는 그저 맛있다 세 글자였는데 재수씨는 귀여움을 떨어가며 맛있다고 하는 게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종종 이렇게 점심을 먹자고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재수씨는 언제든 환영이라고 말했습니다. 뒷정리를 한사코 자리가 하겠다는 것을 말리지 못해 식탁 의자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나이가 어려 애교가 많은가? 저도 모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설거지를 끝낸 그녀가 집 근처에 카페가 생겼으니 가보자고 제안했고 저도 할 일이 없었던 터라 길을 나섰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마주보고 앉아있으니 꼭 결혼 전 연애하는 기분이 들어 느낌이 묘했습니다. 다들 퇴근할 시간이 되었으니 가보자며 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도 알겠다며 일어났고 집 앞에서 와이프와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 뒤로도 서로의 배우자를 출근시키고 나서는 각자의 집으로 오가며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가까운 근교에 점심을 먹으러 나가곤 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기도 했고요. 그러던 중 비가 많이 오는 날 제가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밑반찬을 만들었는데 그녀가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배를 눌러도 인기척이 없어 문을 열어보았는데 그냥 열리기에 그냥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녀는 샤워 중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그녀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수씨, 나 왔어요. 그녀가 놀랄까봐 먼저 인사를 하자 그녀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큰 수건으로 벌거벗은 몸을 감싸고 생글생글 웃는 재수씨를 보며 저도 모르게 이성의 끈을 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러기를 바랐어요. 수건에 매듭을 푸는 저에게 그녀는 말했습니다. 어쩌면 저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저와 그녀는 매일 이런 위태로운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의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그녀는 승진 이후 더 피곤해하고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여 저까지 우울하고 기분이 처져 어떻게 할 도리를 못 찾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녀도 그랬을까요? 그런데 점점 와이프와 친구가 귀가하는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엔 와이프가, 어떤 날엔 친구가 야근을 한다며 밤늦게 귀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승진도 했으니 일이 많아져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또한 깨끗한 입장은 아닌데 왜 이런 것이 신경 쓰일까 저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따질 입장도 아닌지라 계속 앓던 일을 붙잡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닌데 둘이 동시에 출장을 간다고 말했습니다. 출장 일정이 겹쳐 출퇴근을 같이 해도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뾰족한 수가 없다고 생각하여 의심은 들지만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설령 뾰족한 수가 있다고 한들 저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와이프를 배신한 건 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우리의 사진을 찍어 휴대폰에 저장시켜 놓고 저를 부르는 호칭도 연인에게나 할 법한 호칭들이었습니다. 저는 아슬아슬했지만 좋았습니다. 매일 무표정하게 한숨 쉬는 여자보다는 애교를 부리며 강아지처럼 안기는 여자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녀와 저는 좀 더 깊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와이프와 친구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집안 청소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웬일인지 와이프가 웃는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저에게 한 문텅이의 사진을 건네었습니다. 모두 저와 그녀가 데이트하는 사진이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귀에 들릴 정도로 크게 뛰고 손이 떨려 그만 들려있던 사진을 바닥으로 모두 떨어뜨렸습니다. 진작 알고 있었어. 그래서 출장 갔다고 거짓말 한 거야. 그러면서 당신은 내가 당신 친구랑 바람난 줄 알고 의심하고 있었지? 당신이 사람이야? 집에 혼자 있을까봐 안쓰러워 친구 옆집으로 이사 왔건만 친구 와이프랑 바람을 펴? 잘 됐네. 어린 여자 좋아했잖아. 당신 친구도 이혼할 거래. 물론 나도 그렇고 둘이 재밌게 잘 살아봐. 와이프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할 말을 다 쏟아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쫓아 들어가려고 하자 방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눈앞에 대고 크게 말했습니다. 그럼 처음에 내 친구와 단둘이 술을 먹은 건 무슨 이유에서야? 그러자 와이프가 난 정말 그냥 당신 친구랑 이야기한 것뿐이야. 더럽게 뒹굴지 않았어. 그리고 그녀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에게 들켰으니 둘이서 새 출발을 하자고. 오빠도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하지 않았냐고. 저는 그 문자 한 통에 그녀에게 느꼈던 감정들이 모두 씻겨 나갔습니다. 철없고 세상을 쉽게 보는 여자라는 것을 왜 이제 와서 깨달은 것일까요? 그리고 와이프랑 이혼이라니 절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일입니다. 물론 제가 나쁜 놈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이프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와이프는 이혼 서류를 며칠 뒤에 보내왔고 더 이상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 도장만 찍으라고 메시지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본인과의 재혼을 요구했고 저는 잘못된 선택을 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큰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날을 정말 후회합니다. 하지만 와이프는 완강하게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와이프의 뜻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저만 바라봐주던 사람이 매몰차게 뒤돌아서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그녀와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자꾸만 와이프 생각이 나서 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동안을 살았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직장인이에요. 오늘은 제가 살면서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놀라서 이렇게 사연을 올리고 있어요. 제가 이런 사연을 올리게 만든 남편을 어떻게 만났는지 설명을 하자면, 요즘 소개팅 어플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 처음 나왔을 때 한번 호기심으로 해보자 하며 소개팅 앱을 여러 번 사용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관심 가는 남자들 몇 명을 선택해서 사실상 친구 마냥 수다를 떨다가 서로 보고 싶다 하면 만나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삶의 낙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물론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셨어요. 저한테는 별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결혼할 사람은 나중에 생각하면 되는 거고, 당분간은 연애를 하며 가볍게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요즘은 30대 중후반에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이왕 결혼하기 전에 즐길 건 즐기자는 마인드로 보내고 있었어요. 어차피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무조건 결혼만이 능사가 아니고, 결혼한다고 인생이 막 깨우침 얻는다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가 소개팅 앱에서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먼저 만나자고 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왜 만났냐고 하면, 사실 그 남자는 잘생기긴 했지만 그렇게 막 꾸미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고, 실제로 많은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랑 이야기를 하는데, 소개팅 앱을 하기 전에는 여자를 제대로 만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채팅으로는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사실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채팅을 치는 것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아는데, 그 남자는 여자랑 대화할 줄 모른다고 하면서 하는 거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이 있어 보여서 거짓말인가 싶어서 반신반의한 상태였거든요. 아무튼 뭔가 마음에 들었고, 왠지 제가 여자들이 잘 건들지 않은 긁지 않은 복권 같아서 만나보기로 했는데, 막상 보니까 굉장히 세련되게 잘 꾸미고 오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프로필 사진에는 추리닝에 대충 입은 사진뿐인데, 막상 만나니까 이렇게 멋지게 입는 것 보고 솔직히 당황스럽고 놀랐어요. 그래서 전 농담으로 솔직히 여자 만나본 적이 있으시죠? 라고 말하니까 당황하면서 그건 아니라면서 그냥 옷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말하며 얼버무렸어요. 사실 옷에만 관심이 있고 연애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저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태어나면서 여자랑 대화는 몇 번을 했어도 사귀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뭔가 여자를 대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끔 소개팅 앱을 쓰다 보면 자기가 연애 경험이 많이 있는데도 자기는 처음이라고 뻥을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만나는 그 남자도 약간 그런 게 살짝 보였어요. 그리고 의심사는 건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뒤로도 저희 둘은 만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맛집 탐방을 하고 싶어서 남자한테 말했는데, 남자는 바로 여기 가리키면서 어느 음식이 좋다더라, 친절하다, 서비스가 좋다, 이렇게 상세히 말하더라고요. 그걸 듣고 와, 이 남자 준비성이 참 철저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행지를 갈 때도 어디가 볼거리가 많다, 어디는 유명한데 사람들이 자주 오지 않는다 등등 이것저것 다 알아서 때론 현지인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어디서 얻냐며 궁금해하며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여행 가는 걸 좋아해서 여기저기 찾고 그러는데, 인터넷으로 알 수 없는 정보들까지 다 알아서 남자한테 물었는데 자기도 여기저기 다 다녀서 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고 준비성이 넘치네 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사귀었고, 나중에는 결혼을 하자고 서로 말하기에 이르렀어요.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릴 때 너무나도 능숙하고 제대로 준비를 해서 부모님도 상당히 괜찮다고 좋아하셨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진짜 행복한 꽃밭 같은 길이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어느 날 남자,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죠. 남편이랑 혼수 준비를 할 때 남편이 과음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친구들이랑 술 파티를 한 거였어요. 거기까진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어요. 술에 취한 채로 저하고 같이 동거하는 집에 들어와서는 누군가한테 전화를 거는데, 들어보니까 전 여친이었어요. 아니, 나한테는 연애는 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전 여친은 왜 꺼낼까 하고 계속 듣는데, 자기 보고 싶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제 앞에서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전화기를 뺏어서 끊어버리고 그날 남편을 바깥으로 내쫓아버렸어요.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정신을 차리며 왜 본인이 밖에 있었냐고 하니까 제가 남편이 술 취하면서 생긴 일들을 다 말하니까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아주 제대로 혼쭐이 났었어요. 사실 결혼 전에 이런 일이 터지면 거의 파혼인데 제가 워낙에 부처라는 소리를 들어서 저는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 안 두겠다며 으름장을 내놓았고 전 여친한테도 접근 자제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혼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었고 결혼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생활 내내 불편한 점은 뭐 어느 정도 있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일어난다든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사소한 다툼뿐이고 대부분은 기분 좋게 해결되는 게 다였고 별 탈 없이 보냈어요. 그러다가 그 결혼 생활이 파국으로 치닫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어느 날 웬 모르는 전화가 온 거예요. 받으니까 자기가 그 전 여친이라고 하며 말을 하는데 저 당신 남편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들었는데 그날 남편이 회식을 하고 늦게 들어온 날이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것도 12시 넘게 오는 거예요. 들어온 날이 토요일이라서 저는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혼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 여친이라는 여자가 정말 어이없게 만드는데 사실 남편이 전 여친 본인과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귀었고 남편이 장난으로 소개팅 앱으로 즐기다가 이렇게 결혼까지 이르러서 고민이 많다고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저보고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적반하장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참. 전 이걸 남편한테 말하니까 남편이 고민하다가 실은 내가 그동안 사귀었던 여자가 있었어. 너랑 결혼한 거 미안하지만 이제 헤어지자. 그걸 들으니 화가 나서 그날 남편을 아예 물건까지 다 바깥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그 뒤로 어떻게 법소송을 걸지 하며 변호사를 알아보는데 시부모님이 저한테 찾아오시더라고요. 분명 소송을 걸지 말고 좋게 하자라고 오는 것 같았는데 뜻밖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혼을 어떻게 처리하든 그건 네 선택이다. 대신 우리 재산 일부는 너한테 주마. 솔직히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돈을 펑펑 써서 불안해서 너같이 알뜰한 여자가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미안하다. 내가 준 재산으로 어찌해서 잘 살거라. 전 그거 듣고 이거 진짜인가? 하고 여러 번 물었고 정말로 서류 절차를 밟으며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어요. 어차피 위자료를 받든 안 받든 시부모님이 저한테 건물 한 채와 땅을 주셨으니 부러울 게 없었어요. 그렇게 나름 건물주 드림을 꿈꾸며 살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이 찾아와서 뜬금없이 재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혼하자고 해놓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부모님 재산이고 이젠 내 거인데 누구 맘대로 네가 가져 라고 말하길래 서류를 보여주며 허락을 받았다고 하니까 네가 우리 부모님을 꼬드겼네. 난 인정 못해. 이거 소송 걸 거야 라고 말해서 이놈이 드디어 미쳤구나 하며 오냐 한번 해보라고 소리를 쳤어요. 어차피 서로 합의했다고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서 서류와 녹취 파일 같은 게 있었고 그 결과 남편은 저한테 재판에서 지게 되었어요. 그때 얼굴을 봤어야 하는데 녹취 파일과 서류 뭉치들을 들려주고 보여줄 때 남편이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고 있더라고요. 전 여친은 발만 동동 구르며 이긴다며 이거 다 오빠 재산이라며 하며 울부짖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시부모님은 너무나 한심스럽다며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 뒤로 저는 피해보상 명목으로 계속해서 소송을 걸었고 남편은 그 전 여친이라는 사람과 그 자식을 데리고 여기저기 떠도는 신세가 되었어요. 물론 시부모님은 그래도 아들인데 하며 재산을 많이 주긴 했지만 그걸 주식으로 다 탕진해버렸다니 그 일을 알고는 시부모님께서도 연락을 끊었어요. 최근에 듣기로는 헤어질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헤어지든 말든 그동안 절 속인 거는 대가를 치루어야죠. 정말이지 너무 고소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동안 맛집이나 여행 간 게 더 전 여친이랑 가서 그런 거고 그렇게 양다리 걸치며 사는 인간은 정말이지 너무 보기가 싫네요. 그래서 그 뒤로 소개팅 앱 하면 진저리가 날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번 일을 통해 사람을 만나려면 여러 번 자주 오랫동안 보아야 한다는 걸 너무나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사람은 항상 눈으로 직접 보면서 여기저기 살펴야 한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여기까지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